파리의 석조 건물 속에서 유럽 건축의 위대함만을 믿었던 내가 서울의 빌딩, 숲과 골목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22살 건축학도 클로이 듀부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아래를 거닐고 에펠탑의 정교한 철골 구조를 올려다보며 자란 저는 솔직히 말해 유럽 건축, 특히 프랑스 건축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건축, 특히 아시아의 현대 건축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름다운 전통은 인정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저 서구의 최신 유행을 빠르게 모방하는 수준일 거라는 어쩌면 조금은 오만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 건축이요? 기껏해야 멋진 고궁이나 사찰, 혹은 파리의 아류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차갑고 빠르지만 깊이가 없는 도시. 이것이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유산과 혁신의 통합이라는 국제 건축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크숍 전날 밤 함께 차려하는 같은과 동료 피에로와 남산타워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강의 검은 물줄기 위로 빛나는 다리들과 도시를 가득 메운 무수한 불빛들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저 화려함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혹시 내가 가진 편견이 맞지는 않을까? 하는 회의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로 제 마음을 대변하듯 말했죠. 클로이, 이 현란한 불빛들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결국 똑같이 생긴 회색 아파트 단지랑 비슷비슷한 유리 빌딩들 뿐이겠지. 우리가 파리나 베를린에서 보던 그런 깊이 있는 건축적 고민을 과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 파리의 유서 깊은 건물들과 비교하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저였습니다. 다음 날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세계적인 건축 석학이신 독일의 슈미트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워크숍의 핵심 사례 연구 지역으로 그리고 어쩌면 미래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곳으로 놀랍게도 바로 이곳 대한민국 서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서울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그 어떤 도시보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바로 이 역동적인 도시, 서울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피에르는 역시나 못마땅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만 왜 하필 서울입니까? 지속 가능성과 유산의 통합이라는 주제라면 로마나 파리 혹은 암스테르담 같은 유럽 도시들이 훨씬 더 풍부하고 심도 있는 역사적, 건축적 사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는 유럽 건축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아시아 도시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피에르.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과 유럽 중심적 시각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서울에서 목격하고 경험할 것들은 여러분이 가진 많은 고정관념의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의 확신에 찬말씀에도 불구하고 피에르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정말 서울에 그런 특별한 건축적 가치가 숨겨져 있을까? 제 가슴 속에 작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과의 싸움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가슴 벅찬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워크숍의 첫 답사지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하천이 과거에는 복개되어 도로와 고가도로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 거대한 도시에서 가능했을까?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의구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맑은 물, 물가에 조성된 푸른 산책로와 아기자기한 쉼터들, 그리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징검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의 모습,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청계천은 삭막한 도심의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파리의 센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센강이 장엄하고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면 청계천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함께 숨 쉬는 친근하고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라니
어쩌면 한국 건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회색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서울의 첫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청계천의 자연이 한옥의 통풍 설계와 닮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무언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답사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따라 아름다운 기와지붕을 인 한옥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풍경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옥들이 단순한 전시용 민속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도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는 젊은 건축가 부부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건축가분이 저희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안내했습니다. 파리의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어색하게 신발을 벗는데 아뿔싸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제 양말 뒤꿈치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전통 한옥의 구조와 미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현대 생활의 편리함과 지속 가능한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각 방이 배치된 구조는 자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창호에는 전통적인 한지 대신 단열 효과가 뛰어난 현대적인 창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가 부부는 한옥이 가진 자연과의 조화라는 철학, 그리고 착용재징 즉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건물 안으로 빌려온다는 한국 전통 건축의 독특한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한옥이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지혜와 미학을 담고 있는 건축 양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피에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이거 완전 일본식 가옥과 비슷한데요. 그리고 솔직히 천장도 낮고 방도 작아서 현대 생활에는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의 무지하고 무례한 발언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건축가 부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옥은 일본 가옥과는 구조와 철학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저희 고유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편리함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공간이죠. 저는 피에르의 무지함에 얼굴이 붉어졌고 동시에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이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느꼈던 도시와 자연의 교감이 이곳 한옥의 마당과 창호, 그리고 담장항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워크숍 일정 중 하루는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짜 서민적인 모습을 경험하고 싶어 혼자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과 좁은 골목길의 노점들이 뒤섞인 시장의 풍경은 그야말로 혼돈 속의 활기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없이 구경하며 걷다가 예쁜 스카프를 파는 노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카프를 발견하고 가격을 물어보니 상인 아주머니께서 제법 높은 가격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파리의 벼룩시장에서 익혔던 흥정 실력을 발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비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깎아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만 더 주세요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제 서툰 한국어를 알아채시고는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학생, 깎아달라는 말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해. 하하하. 주변 상인들까지 제 실수에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도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구, 귀여워서 안 되겠다. 학생이니까 특별히 깎아줄게. 그리고 이건 덤이야. 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고른 스카프 외에 예쁜 머리핀까지 하나 덤으로 얹어주셨습니다. 덤이라는 것은 영어로 a little extra 혹은 something for free 정도의 의미일 텐데 단순한 공짜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수마저도 웃음으로 받아주고 넉넉하게 덤까지 얹어주는 아주머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한국 시장 특유의 활기와 함께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칭을 느꼈습니다. 파리의 시장 상인들과는 다른 뭔가 더 끈끈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죠. 이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오고 가는 듯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제게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 한국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공동체적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자연스럽게 다음 방문지로 동네 도서관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의 짧은 답사였죠. 저희는 그곳에서 제주의 전통 가옥인 돌집을 탐방했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투박하게 쌓아올린 돌담과 나지막한 지붕, 그리고 세찬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낮게 설계된 창문까지. 제주 돌집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한 돌집에 머물렀는데 옛 구조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빗물 저장 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속 가능한 기술을 접목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돌집 주인 아저씨께서는 저희에게 따뜻한 감귤차를 대접하며 돌집의 역사와 건축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주 돌담 알지? 바람이 하도 세니까 구멍 숭숭 뚫린 돌담으로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라. 집도 마찬가지요. 자연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지. 그의 말 속에는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삶의 방식을 찾아온 제주 사람들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단단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피에르마저도 할 말을 잃은 채 돌집의 독특한 구조와 주변 풍경에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제주 돌집은 제게 지속 가능성이란 것이 거창한 기술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떠나려는 저희에게 주인 아저씨는 직접 따신 것이라며 노란 감귤 한 봉지를 한아름 안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정교한 건축물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제주에서의 감동을 안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문득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공간들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넉넉한 덤과 제주 돌집 아저씨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느꼈던 정은 어쩌면 거창한 건축물이 아닌 이런 소박한 일상의 공간들 속에서 더 진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워크숍 일정 외의 시간을 이용해 서울의 한 작은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래된 주민센터 건물을 재활용 자재와 친환경 공법으로 리모델링했다는 그곳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열람실과 아이들을 위한 알록달록한 공간, 그리고 옥상에 가꾸어진 작은 텃밭까지 공간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한쪽에서 신문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거나 스터디 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열람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이 제게 K-팝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보여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그룹 아세요? 요즘 완전 대세인데 제 최애예요. 그녀의 해맑고 스스럼 없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저희는 잠시 K-팝과 아이돌 문화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낯선 이에게도 쉽게 마음을 여는 그들 특유의 친화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동네 도서관은 제게 D타워의 화려함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 속에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가진 진정한 저력, 보이지 않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최첨단 친환경 빌딩 D타워 방문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우뚝 솟은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건축 인증인 LED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건물답게 외관부터 내부까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태양광 투과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글라스, 외벽 건물에서 사용된 물을 정화하여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스템, 땅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 시스템 등 저는 그 첨단 기술의 향연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파리의 낡은 아파트들과는 너무나 다른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깊이 감동시킨 것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한국의 여성 건축가 박지윤 소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건축의 핵심 철학인 착용과 풍수지리 사상이 어떻게 이 현대적인 초고층 빌딩 설계에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착용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건물 안으로 빌려온다는 한국 고유의 설계 철학인데, D타워는 실제로 창문의 배치와 각도를 통해 주변의 산과 강,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건물 내부에서도 최대한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배치와 형태는 땅의 기운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는 풍수지리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건물 사용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계획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옥에서 보았던 자연을 담는 지혜가 이 거대한 유리 빌딩에도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역시나 피에르가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상적인 기술이지만 이런 거대한 빌딩이 과연 진정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서구 건축의 세련미와 비교하면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의 질문에 박 소장님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조화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함만이 아름다움은 아니죠. 저희는 절제된 형태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건물이 주변 환경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에는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선 한국적인 가치와 철학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미의 기준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축이 가진 독창적인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저는 문득 파리에 두고 온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에서의 저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에서 저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친환경 주거단지 설계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도 교수님의 혹평을 받고 좌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실패는 한동안 제 자신감을 뒤흔들었고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파리의 건축계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이고 경쟁적이며 때로는 저 같은 젊은 학생에게는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아 나만의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나만의 색깔을 가진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저를 늘 짓눌렀습니다. 파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완벽주의자였던 내가 어쩌면 그 완벽주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곳 역시 치열한 경쟁 사회의 단면에를 들어 빨리빨리 문화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이나 고층 빌딩 숲의 압도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유연성과 실험정신,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저는 제가 파리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어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인정받는 완벽한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의 빛나는 명성이 때로는 저를 짓누르는 그림자였다면 서울에서 발견한 이 새로운 가능성은 제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빛과 같았습니다. 서울의 자유로운 공기가 오히려 내 안에 갇혀있던 생각들을 깨우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 건축에 담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배운 가치들을 과연 제가 파리라는 익숙한 세계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워크숍 마지막 날, 저희는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최종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상대로 피에르는 또다시 유럽 도시들의 우수성을 역설하며 다른 문화권의 건축적 시도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지속 가능성과 건축적 깊이는 유럽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아직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오만한 발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가 가졌던 많은 편견들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파리, 로마,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은 위대한 건축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시선을 유럽에만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보았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치열한 삶의 에너지와 따뜻한 정을 느꼈고, 티타워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한국적 철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감탄했습니다.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는 기술 너머의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했고, 제주 돌집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서구를 모방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비전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때로는 도시의 숨막히는 밀도와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속도의 발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공동체를 지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고민하며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공동체 정신은 어쩌면 오랜 역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서 미래 도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워크숍 내내 조용히 참여했던 한 한국인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에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약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지켜내며 살아남아야 했던 저희 민족의 생존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고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던 저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저희는 더 절박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미래를 고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담담한 말은 그 어떤 화려한 발표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피에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할 말을 잃었을 뿐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우리가 건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저녁, 저희는 한국 학생들의 초대로 찜질방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이 뭐냐고요? 글쎄요, 한국식 사우나와 스파, 그리고 휴게 공간이 결합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분홍색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신기했고,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혀서 1분도 못 버티고 뛰쳐나왔죠. 제가 너무 뜨거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지훈이라는 유쾌한 한국 학생이 제게 양머리라며 수건을 돌돌 말아 머리에 씌워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모두 함께 한바탕 웃었습니다. 땀을 뺀 후에는 다 같이 바닥에 둘러앉아 차가운 식혜와 구운 계란을 먹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 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저희는 K-팝 노래 맞히기 퀴즈도 하고 서로의 나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피에르마저도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뜨거운 숯가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는데 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공간 속에서 저희는 격식 없이 어울리며 또 다른 형태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와 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의 뜨끈한 바닥에 누워 잠이 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들은 제게 건축적인 영감뿐만 아니라 인간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물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덤으로 얹어주시던 과일 한 움큼, 서툰 한국어 실수를 웃음으로 받아주던 동료들의 따뜻함, 그리고 처음 만난 저에게 스스럼 없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 그것은 제가 알던 단순한 친절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듬고 책임지려는 마음 같았다고 할까요? 글로벌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은 아마도 친절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연대의 마음,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한국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특별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의 낡고 좁은 아파트, 개인주의적이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던 그곳의 공기와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시애틀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곳에 비 내리는 풍경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복잡하고 시끄러우면서도 사람 냄새로 가득했던 서울의 골목길들이 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파리의 세련된 거리와 달리 서울의 골목길엔 사람 사는 냄새, 그리고 정이라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어요. 효율적인 시스템 너머에 존재하는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는 그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예전의 클로이가 아닙니다. 제 스케치북에는 이제 에펠탑이나 개선문 대신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과 D타워의 혁신적인 실루엣, 그리고 서울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설계할 모든 공간에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청계천과 한옥에서 배운 것처럼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D타워의 혁신처럼 무엇보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동네 도서관과 시장, 찜질방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건축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파리의 건축계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제 새로운 시각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눈과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 신념을 지켜나갈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제 주변의 작은 공간부터 변화시켜 보려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한국에서 본 옥상 정원처럼 작은 텃밭을 가꾸어 이웃들과 나누고, 제가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에 한국 건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저는 요즘 파리의 제 작은 방에서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서울에서 느꼈던 그 역동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파리 외곽에 낙후된 지역의 한국의 동네 도서관처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지만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한옥의 지혜를 현대 프랑스 주거 환경에 맞게 재해석해 보는 실험은 어떨까요? 전통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한국의 가능성은 분명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아이디어들이지만 제 가슴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만든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은 제게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눈과 마음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영감을 준 도시, 서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다시 이곳 파리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건축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